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진행했던 설문에 대한 결과를 공유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세상을 각 개인의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의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회의 혼란 역시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번 설문은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8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분들에게는 추후에 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본인 메일 계정을 확인한 이후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응답자 18명의 개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가 12명, 여자가 6명이었습니다. 연령대로는 6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50대, 나머지는 40대, 30대, 70대 2명씩이었습니다. 교육 정도는 박사, 학사 각 7명, 석사 3명, 고등학교 졸업 1명으로 대부분 고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지식과 이해 정도에 대해서 평균 이상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7명, 매우 그렇다가 4명이었고 보통이다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아니다가 12명, 비슷하다 3명, 양적 측면이 다 있다 1명, 그리고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이제 예비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스스로를 우익으로 생각한다 14, 중도 셋, 좌도 우도 아니다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좌우익 투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고요. 이 좌우익을 설명할 수 있다 16, 아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에도 좌우익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16, 아니다가 2명이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합법적인 우익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아니다가 3명이었습니다. 이 4번과 5번의 문항이 중요한데요. 현재 야당과 여당 서로가 견제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정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990년 1월에 있었던 3당 합당이죠.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 셋이 합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만들어졌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우익 정당의 해체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상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 체제 운동을 했던 김영삼이 민자당에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나라의 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좌익과 우익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좌파와 우파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좌익과 우익 내부에 그들끼리의 어떤 목표를 지닌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당 내 각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좌익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파, 이재명파, 정청래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용어를 세련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언론에서도 좌판이 우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날의 이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익, 정, 파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익들이 저질러온 여러 가지 폭동, 난동, 사태 등에는 늘 시체파리가 등장했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존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체사상이라는 그 쓰레기 정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다행히 형식적으로는 문명국의 형태를 띠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못지않게 대한민국에는 김대중의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죠. 그래서 김대중 정신계승이랄지 노무현 정신계승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문항에서는 비단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쓰고 버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관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누군가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쉽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악수법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다가 10명, 아니다가 8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 문재인이, 좌측 윤석열의 손등, 정확히는 검지와 중지 사이를 엄지로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수를 할 때 이러한 행동을 취하진 않는데, 적어도 사진에 찍힌 것만 해도 2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 안다고 대답했던 분들이 정말 이 악수법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다뤄지는 여러 문항에서도 이 악수법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답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음 문항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위한 그들의 합법 정당 침투 내지는 조직에서 보일 수 있는 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분은 16이고 아닌 분은 2명이었습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나는 간첩들의 조직 원리인 단선 연계, 즉 간첩 A를 중심으로 A의 윗선과 아랫선으로 연결되는 단선, 그리고 이 단선 조직이 붕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선이 복선 포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 관계에서는 알 수가 있지만 좌우의 관계에서는 서로 알 수 없게 간첩 조직망을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등장하는데, 윗선에서 지시를 하는 사람과 아래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 이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14명, 아닌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문항이었고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력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주장하는 정신계승, 즉 주체사상이죠. 그리고 이를 추정하는 이 주사파들 안에는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실체파리의 또 다른 버전인 정신계승 중에 김대중 정신계승과 노무현 정신계승이 존재하지만 왜 김영삼 정신계승은 언급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8명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영삼은 좌파였으므로 계승할 정신이 전무하다. 김영삼은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다. 김영삼은 좌익에서 우익으로 넘어와 보수 대통령 행세이기 때문에 좌익은 김영삼을 배신자라고 여기고 있다. 김영삼은 책 볼 줄 모르고 운동만 했다. 자, 이 이야기 유명하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깅을 그리고 등산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머리를 빌릴 머리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오히려 5.18 폭동을 왜곡된 역사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왜곡된 역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이 좌익들이 외쳐야 되는 거겠죠. 김영삼의 정신, 즉 세계화를 이어갈 보수정당의 정통성이 없다. 위장 우파라서. 김대중 정신은 빨치산, 노무현 정신은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은 각자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란 저촉받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 다만 김대중과 노무현과 김영삼은 나름대로 자유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참된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좌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이 문항에 대한 답을 쓴 건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건지 김영삼 정신계승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삼은 좌익들의 숙주가 되어 규사파들을 대거 정치계로 끌어들인 인물이긴 하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김영삼과 나를 세우고 있던 김대중, 특히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김대중, 그리고 그가 내세운 노무현, 이 둘은 각각 김정일과 6.15 그리고 14라는 희대의 반헌법적인 선언을 하고 돌아왔죠. 물론 김영삼이 94년도에 김일성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건 김정일과 손을 맞잡은 김대중, 노무현과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이 좌익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나는 김대중 정신계승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하는 인물들 중에 스스로를 우파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가 14명, 아니다가 4명이었습니다. 아주 많죠. 이런 사람들. 스스로에 대한 인식, 피하 식별이 가능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스스로를 대한민국 세력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00%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질문인데요. 여기서도 사진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MBC에서 보도한 기사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통합이라는 말을 내내 했었죠. 당선된 이후에도 했었고 이렇게 협치, 통합, 화해, 상생 이런 말은 좌익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자, 알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9명, 아니다 2명, 사진 보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4명, 사진을 보아도 인정할 수 없다가 3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기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역시나 사실을 보아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지하거나 주장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광주로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다. 반수인 9명이었고요. 아니라는 사람이 4명. 보기 전에 인지 못했다 2명. 보아도 인정할 수 없다가 3명이었습니다. 다음, 나는 김건희 녹취록에 노무현 추정 발언을 근거로 볼 때 윤석열 부부가 이념적으로 소위 좌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자, 아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 개성에 이어서 노무현 연설문을 달달 외우고 노무현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라고 김건희가 이야기했고 좌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수가 그렇다. 그리고 아니라고 한 사람이 5이었고요. 이 사진을 보기 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1명. 보아도 인정할 수 없다가 3명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은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인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중단을 시켰다. 이 이야기에서의 맥락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앞에서 봤던 악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 문항의 답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명, 아니다 5명, 인지 못했다 2명, 인정할 수 없다 2명. 실은 이 네 문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제공을 했던 것이고 역시나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판과 국민들의 운동 형태를 보면서 사실이 존재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아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항도 사진이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시면 윤석열 수사팀장이 있죠. 한동훈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4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2명이 아니요. 사진 보기 전에는 인지 못했다 1명, 사진을 보아도 인정할 수 없다가 1명이었습니다. 나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렇다가 10명,
아니다 2명,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가 6명이었습니다. 이 문항도 앞에서 악수법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문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12.3 계엄령에 대한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지시자나 수행자나 목숨을 걸고 행해지는 일이다. 12.3 계엄은 전대미문의 비무장 계엄군에 의해 수행. 이들이 진출한 국회에는 그들보다 많은 수천의 좌익 세력들이 이미 포진 생방송 중이었다. 의석수에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행한 계엄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5명, 아니다 3명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계엄이 본인의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역시 인지했을 터인데 비무장의 계엄을 했다. 즉 물계엄이죠. 물계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소요사태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계엄이 발동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제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요. 자, 그것을 물계엄으로 시행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본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과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살은 당연히 뼈라는 더 중요한 그리고 더 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살은 본인의 구속, 뼈는 국민의 각성이다. 살은 주의 환경, 뼈는 본정신이다. 살은 자신의 입지, 뼈는 부정선거 척결 및 친중 세력 반국가 세력 척결 계몽이다. 정말 그랬다면 이것이 시행이 됐었어야 합니다. 자, 살은 좌익의 형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 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 아직까지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다 결정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생명체의 일부분 이거는 무슨 대답인지 알 수가 없겠고요. 우익과 좌익 마찬가지. 계엄군. 알 수 없는 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살은 계엄 해제고 뼈는 국민 계몽이다. 자, 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스스로를 버리고 국민을 부정선거를 알림으로써 계몽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탄핵 리스크와 부정선거 증거 확보. 자, 권력과 체제, 정권과 부정선거. 자, 자신의 정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부정선거를 알렸다. 군대를 다녀온 나로서는 계엄은 불법이다. 자, 개인적으로 저도 38개월 군대 다녀왔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살은 윤총 스스로, 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운 계몽령이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각으로 보고 있죠. 즉각적인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 이슈 확산 비슷한 내용일 거고요. 자, 저는 이분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요. 자, 살과 뼈 갈비탕인가? 자, 갈비탕일 수도 있겠죠. 자, 살은 스스로의 희생, 뼈는 헌법이다. 즉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했다라는 거겠죠. 과연 그럴까? 저는 그 악수법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대통령 윤석열의 12.3 계엄 포고문에서 제5조는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사라는 사회의 필수 불가결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꿈을 성취한 나름의 자부심인 가진 계층, 즉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규정이다. 이 조항을 윤석열이 직접 넣었을까? 다른 사람이 넣었을까? 왜 이 조항을 넣었을까? 자, 이 물음에 대한 어떠한 답도 대통령 윤석열로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국민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 8명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항대로 무언가가 시행이 되고 행동이 됐다면 의사들 그리고 그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조항을 본인이 판단하에 넣었을까?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본인의 생각과 의도에 반하여 넣었다라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현재 피고인 신분의 윤석열은 과거의 역사인식 또는 사상체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라는 사람이 15명, 아니다 3명입니다. 저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엄령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은 딥스테이트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딥스테이트, 어떤 딥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건지 의문이지만 만약 윤석열이 그 딥스테이트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한 분은 한국 우파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익이 언젠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윤석열이 반좌익 성향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가 12명, 아니다가 6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반우익 성향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해서는 아니오가 13명, 그렇다가 5명이었는데요. 과연 이 행위가 좌익을 이롭게 했나, 우익을 이롭게 했나? 현재로서는 좌익 이재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탄핵 전에도 절대 다수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세력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가 16, 아니다가 2명이었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과연 악수 방법으로 살펴본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가 무엇인가? 과연 계엄령을
본인의 소신으로 시행을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가, 정말 살신성인의 행위였는가는 앞으로 시간이 말해주리라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짓과 왜곡, 날조로 뒤덮여 있다라는 사실에서 과연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추종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윤호개인 세력에 대해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2상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스스로 이 덕분에 계몽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계몽의 정의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이다.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청년들은 마치 세상 모르고 자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 이제 겨우 눈을 뜬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타가 계몽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정교조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좌경화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과 비에듀케이티드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몽되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가 15명, 불가능이 3명입니다. 저는 이 문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만약에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거의 발생된 지 1년 정도 지난 이 윤호개인 세력에 대해서 개봉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역사 교육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교육이라는 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원인을 생각한다면 계몽되었다라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은 윤호개인 세력은 스스로 계몽됐다고 주장하는 세력으로 이전 섹션의 사진에서 보듯 다양한 행위를 한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에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윤석열 정신 계승을 주창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석열 추종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인가?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앞에서 윤석열을 대한민국 세력에 속한다라고 봤던 사람이 16명이었고 아니다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의 추종 세력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른 양상이죠. 감상적인 지지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국민의 궤도를 통해 변화.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윤호개인 세력이 대한민국 세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은 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상으로도 당연히 무효이지만 그 근본 자체가 계략과 음모로 시작된 탄핵은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가담을 했고 그 계략의 완성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윤호개인 세력이 윤호개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박어개인을 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명이었고요. 대부분은 아니요. 그리고 한 분이 윤 대통령의 복귀가 아닌 대한민국 세력의 회복, 결국 아니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자, 정말 윤석열이 대한민국 세력이고 또 윤석열 추종 세력인 윤호개인 세력이 대한민국 세력이라면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틀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권들, 즉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세력이라면 이 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박어게인이 외쳐져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직무 복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어도 주장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윤어게인 세력은 자연 발생적 세력인가? 기획된 세력인가? 답변을 보시면 자연 발생적 세력이다 8명이고요. 기획된 세력이다 2명, 섞여 있다가 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하 식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윤어개인 세력을 지지 및 옹호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가 12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아니요 5, 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평가, 윤어개인 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어개인 세력을 지지 및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평가가 약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나는 특정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 생애에 대해 공부하거나 조사해본 경험이 있다. 그렇다가 16명, 아니다가 2명. 나는 특정 사물에 관심을 갖고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하거나 조사해본 경험이 있다. 14명, 아니다 4명. 특정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공부하거나 조사해서 기존의 해석과 다른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그렇다 16, 아니다 2명.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조사해본 경험이 있다. 17이 그렇다 1명이 아니다. 나는 실제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사실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건이나 인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다 13, 그렇다 5. 이상의 질문은 예비 질문에서 감성보다는 이성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봤던 것이고요. 나는 공산주의 철학의 기초를 만든 칼 마르크스가 1849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 대형박물관 열람실에 집필 활동을 했을 때 그와 혈연 관계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칼 마르크스의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사촌이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 혁명 관련자들의 다수가 프리메이슨이며 미국의 민주체제를 만든 국부를 비롯한 대통령들 중에도 다수의 프리메이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히든 핸드 사인을 하고 있는 자칭 유대계의 마르크스, 스탈린, 레닌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등 많은 국부들이 프리메이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추가한 이유는 권력의 속성을 봤을 때 결국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유지시키고 존중한다라고 보여지는 자유민주체제 역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이랄지 물질이라는 것의 속성은 결국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갈등을 하게 한다거나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조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겉으로만 여야로 나뉘어진 것과 뒤에서는 특정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특정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이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않고 있는지는 커다란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부정선거가 규명되어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가 15명, 아니다가 3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정한 선거 시스템은 당연히 민주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되찾는다고 하여도 현재 소프트웨어, 즉 여당, 야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좌익 사관에 젖어 있으며 포퓰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후보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948년 5월 10일에 정확하게 유지됐던 그 선거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진실의 불편함보다 무지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다가 15명, 그렇다가 3명인데요. 저 역시도 무지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타실을 알아내고 파헤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 한반도에서 행해졌던 청일전쟁의 한 모습이죠. 일본군이 남의 나라 땅인 조선에 와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이 무슨 일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벌써 130년 전의 일이 됐지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하에서 여러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역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반복하게 한다라는 철칙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코멘트를 남겨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격려의 말씀도 하셨고요. 문항이 어렵다, 설문이 아니라 시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문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설문은 대한민국 헌법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3.1절, 3.1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들이 무엇에 기반한 것이고, 자주 독립이라고 말하는 그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